3년 동안 나 몰래 내 아내와 만난 거야.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동창 모임이었어요. 단순하다고? 한 달에 2번씩 만나는 게 단순해? 당신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적이 없잖아요. 들어주지 않았다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특별한 감정. 그럼 당신이 내 아내를 좋아한다는 거야? 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자식이 40년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저도 동만 씨와 있을 때가 편안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박상철은 작은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와 깻잎을 찬물에 헹구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물에 닿을 때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이런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는데 처음엔 할 일 없어 답답했던 마음이 이제는 이런 소소한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씻어 저녁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상추잎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벌레 먹은 부분은 떼어내고 깨끗하게 다듬어 접시에 담는 모습에서는 세심함이 엿보였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상철에게는 하루의 성취감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수가 저녁 준비 다 됐다. 상철은 부엌에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김영숙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 드라마보다는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상철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응,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몸을 일으키면서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들어 가끔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넘어갔죠.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상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상철이 직접 기른 상추에 된장을 찍어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추 봐, 농약 하나도 안 쳤는데 이렇게 싱싱해. 마트에서 사는 것들보다 훨씬 맛있지? 상철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영숙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맛있다며 칭찬 한마디쯤 했을 텐데 요즘 영숙은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상철은 그런 아내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혼자 중얼거리듯 채소 자랑만 계속했습니다. 이런 대화의 패턴이 언제부터인지 둘 사이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수가 내일 병원 가는 거 잊지 말고. 혈압약 떨어져 간다니까. 상철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한 김치 냉장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 맞다 베란다 화분들 물도 줘야. 영숙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상철 씨, 그런 일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잔소리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죠. 상철의 관심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건 좋았지만 그 관심이 온통 집안일과 건강관리에만 맞춰져 있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맨날 깜빡하잖아. 나이 들수록 더 규칙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도 해야 되고, 산책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약도 제때 챙겨 먹고. 아, 그만해요.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식탁 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당황한 듯 젓가락을 놓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짜증을 내는 아내의 모습이 요즘 부쩍 늘어난 것 같았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의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반응할까 싶어 답답했죠. 영숙은 다시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랄까?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상철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밥을 계속 먹을 뿐이었죠. 영숙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꿔왔던 삶과 현재의 모습 사이에서 느끼는 공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증 같은 것이었죠.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스스로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했습니다. 영수가 왜 그런 소리 해? 우리 손자도 잘 크고 있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뭐가 부족해? 상철의 말에 영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들, 하고 싶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의 이 반복적인 일상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상철이 말하는 것들은 모두 맞는 말이었지만 왜 그렇게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마음 한편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상철은 설거지를 하며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배추밭 살충제 뿌려야 되고 오후에는 동네 이장님이랑 경로당 일로 회의 있고 저녁에는 손자 학원 마중 나가야 되고 영숙은 그런 상철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언제부턴가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난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늘 해야 할 일들로 가득했고 영숙의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였죠. 아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영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상철이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자 영숙은 이미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는데 영숙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련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잊고 있던 감정이 살며시 올라왔죠. 상철은 그런 영숙의 모습을 보며 왜 또 그런 드라마를 봐? 현실성도 없는 것들을. 나이 먹고 그런 거 보면 뭐해?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상철에게는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시간 낭비로 여겨졌습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들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상철과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것들을 그리워하는 영숙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성이 없어도 좋은데요. 영숙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마음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상철은 영숙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뉴스 채널로 돌렸습니다. 뉴스나 보자.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지. 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상철은 벌써? 아직 일찍인데. 라고 말했지만 영숙은 이미 침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 자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상철은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침실에 누워있는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부부의 일상이었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정서적 거리감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도 여전히 한 여인으로서의 감정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들을 어디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영숙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의 잠은 깊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꿈 때문인 줄 알았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영숙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아파. 작은 신음소리가 침실에 퍼졌지만 옆에서 자고 있던 상철은 깊이 잠들어 있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을 움켜쥐며 힘들어했지만 상철을 깨우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치는 게 아닐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영숙은 어쩔 수 없이 상철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상철 씨, 상철 씨. 영숙의 다급한 목소리에 상철이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상철은 영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안 좋아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잠이 완전히 깨었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도 잘 안 쉬어져서.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당황하면서도 재빨리 일어나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일단 병원부터 가자. 상철은 서둘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아내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은 상황실 직원의 차분한 안내에 따라 주소를 알려주고 영숙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의식은 있으신가요? 호흡은 어떠신지요? 상철은 영숙을 바라보며 의식은 있는데 숨쉬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약 10분 정도 걸린다는 말에 상철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상철은 영숙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영숙아, 조금만 참아. 곧 구급차 와.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들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상철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모든 걸 계획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상철의 마음은 조급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은 문을 열고 구급대원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자분이 어디 계신가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오자 상철은 서둘러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숙련된 구급대원들은 영숙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혈압 180에 95, 맥박 불규칙합니다. 산소 포화도 88%, 산소 투여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오가는 가운데 상철은 옆에서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보호자분도 함께 타세요. 구급대원의 말에 상철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영숙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며 상철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처음 깨달았죠. 구급차 안에서 상철은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영숙아.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야.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생각보다 분주했습니다. 영숙은 바로 응급실 침상으로 옮겨졌고 의료진들이 둘러싸며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응급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보호자분,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상철은 남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영숙 곁에 또 다른 남자가 서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철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분명히 낯선 남자가 영숙의 침상 옆에 서서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옷차림에 정중한 말투로 의료진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심근경색 가능성은 없나요? 그 남자가 의사에게 묻는 질문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상철은 당황했습니다. 마치 영숙의 병력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상철은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누구신가요? 상철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동만이라고 합니다. 영숙 씨,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고 상철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요? 그런데 어떻게 영숙이가 병원에 왔다는 걸 아셨나요? 상철의 질문에 최동만은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게 사실 영숙 씨가 어제 전화를 했었는데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최동만의 설명을 들으며 상철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숙이 어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는 영숙의 상태를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괜찮으세요? 최동만이 영숙에게 다가가며 그녀의 손을 꼭 잡는 모습을 보고 상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최동만을 보고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만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 순간 상철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내가 자신보다도 더 친밀하게 대하는 낯선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아, 이분이 누구야? 상철이 다시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픈 상황이라 대답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상철에게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철의 의욕은 커져만 갔습니다. 최동만은 마치 영숙의 가족인 것처럼 행동했고 의료진들도 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고 스트레스성 협심증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상철과 최동만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에게는 아내의 건강보다도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계속 동만 씨라고 부르시는데 혹시 이분이 간호사가 최동만을 가리키며 말하자 최동만은 서둘러 아닙니다. 저는 그냥 친구입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숙이 최동만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상철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영숙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철은 최동만과 함께 병실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최동만 씨라고 하셨죠? 제 아내와 어떤 관계신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상철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동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철 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영숙 씨가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숙 씨가 안정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상철은 병실 창가에 앉아 영숙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아, 너한테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냐? 상철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본 그 남자의 모습, 영숙을 대하는 친밀한 태도, 그리고 영숙이 보인 반응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숙은 오후 2시경에 깨어났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상철이 영숙의 눈이 뜨자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영숙아, 기분 어때? 많이 좋아졌어? 상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를 묻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병실 벽, 의료기기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연결된 링거줄을 보며 어젯밤의 일들이 천천히 기억났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죠? 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응,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로 실려왔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래. 상철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료진의 진단보다도 더 궁금한 것이 있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영숙아, 그런데 상철은 말을 꺼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내가 아직 회복 중인데 추궁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세요? 영숙이 상철의 복잡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 최동만이라고 하던데.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이 더욱 하얘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만 씨가 여기에 왔다고요? 영숙의 반응을 본 상철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누구야, 영숙아? 영숙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상철 씨, 저 좀 쉬게 해줘요. 아직 몸이 아파서. 하지만 상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를 숨기려는 영숙의 태도가 오히려 상철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영숙아, 나는 내 남편이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네가 병원에 왔다는 걸 알았는지, 왜 내 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잡았는지 다 설명해줘. 상철의 연속적인 질문에 영숙은 눈을 감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기분 좀 나아지셨어요? 혈압 측정 시간이에요. 간호사의 등장으로 일시적으로 긴장이 완화되었지만 상철과 영숙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했습니다. 혈압을 재는 동안 상철은 가만히 서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다시 둘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철은 의자를 영숙의 침대 가까이 당겨와서 앉았습니다.
영수가 제발 말해줘. 나는 네가 다른 남자와. 다른 남자요? 영숙이 갑자기 눈을 뜨며 상철을 노려봤습니다. 상철 씨는 항상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해요. 동만 씨는 제 대학교 동창이에요. 그것도 40년 만에 다시 연락이 닿은. 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마음도 엿보였습니다. 40년 만에 연락이 닿았다고? 그럼 언제부터 연락하고 지낸 거야? 상철의 추궁은 계속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우연히 동창회에서. 영숙의 대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상철은 그제야 뭔가 구체적인 단서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라고?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비밀로 만나고 지낸 거야? 상철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지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그냥 옛 친구예요. 가끔 전화하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런 사이라고요. 영숙의 설명을 들으며 상철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차 한 잔 마신다고? 언제? 어디서? 나는 전혀 몰랐는데? 상철의 연속적인 질문에 영숙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억울하다는 표정도 지었습니다. 상철 씨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친구 만나는 것도 보고해야 해요? 그 말에 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 왜 새벽에 병원에 온 거야?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에 달려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란 말이야? 상철의 지적에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거든요. 최동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병원에 올 수 있었는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숙의 손을 잡았는지. 동만 씨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죠. 영숙의 대답에 상철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나는 몰랐는데 남편인 나보다 그 남자가 내 건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상철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항상 바쁘시잖아요. 텃밭일, 경로당 일, 손자 돌보는 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시간이 있으셨나요? 영숙의 반박에 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몇 년 동안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해야 할 일들에만 집중하느라 아내의 마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한테 의지하는 게 맞는 거야? 상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서운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상철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언제부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영숙의 고백에 상철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철 씨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로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상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아내와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숙은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남이라고? 우리가?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남남이에요. 상철 씨는 저를 아내가 아니라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관심 없으시잖아요. 영숙의 고백은 상철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상철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 우리 부부 사이 문제를 다른 남자한테 털어놓고. 상철의 말에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만 씨한테 우리 부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일상 이야기, 제 기분, 그런 것들을 들어주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상철에게는 그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상 이야기라고 해도 그건 우리 가족 이야기 아니야? 왜 나한테는 말 안 하고 그 남자한테는 말해? 상철의 질문에 영숙은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철 씨,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아직 몸도 아프고. 영숙이 눈을 감으며 대화를 피하려 했지만 상철의 마음속 의욕과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 대화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영숙이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상철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고, 영숙은 혼자 집에 남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마저 어색했죠. 상철이 약은 챙겨 먹었어? 라고 물으면 영숙은 네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렇게 서먹해질 수 있다는 것이 둘 다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상철은 텃밭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최동만이라는 남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남자이길래 영숙이 자신보다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영숙이 말한 대로 정말 단순한 친구 관계일까요? 상철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추를 따면서도 호미로 밭을 갈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내가 아닌데 그 남자가 영숙이의 마음을 더 잘 안다니. 상철은 혼자 중얼거리며 땅을 더 세게 팠습니다. 한편 영숙은 집에서 휴대폰을 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동만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영숙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최동만이 고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철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결국 문자에 답장하기로 했습니다. 동만 씨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당분간은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영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최동만과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옛 동창으로 만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연히 동창회에서 제외한 후 가끔 전화 통화를 하고 차 한잔 마시며 옛 추억을 이야기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동만은 영숙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영숙은 그런 최동만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상철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외로움, 꿈, 그리고 아쉬움들을 최동만과는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숙이 문자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동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만 씨. 영숙 씨, 문자 받았어요. 괜찮으시면 잠깐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상철 씨께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최동만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상철 씨가 집에 계시거든요. 그럼 상철 씨가 안 계실 때 잠깐만 뵙죠.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게 있어요. 최동만의 간곡한 요청에 영숙은 고민했습니다. 만나서 정리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상철이 알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만 씨, 정말 어려워요. 상철 씨가 너무 화나셨거든요. 영숙 씨, 제발이요.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저도 상철 씨께 제대로 설명드려야겠어요. 최동만의 말에 영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결국 영숙은 오후 3시에 동네 공원에서 잠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철이 경로당 회의에 간 사이였죠. 영숙은 모자를 눌러 쓰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최동만이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오셔서 감사해요. 몸은 정말 괜찮으세요? 최동만은 영숙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동만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제가 상철 씨를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최동만의 제안에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상철 씨가 더 화내실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죠? 상철 씨께서 저를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동만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숙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만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우리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선 건 아닌지 생각해 봤어요. 영숙의 고백에 최동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 씨, 상철 씨와 결혼해서 40년을 살았지만 동만 씨와 이야기할 때만큼은 제가 한 여인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철 씨와는 언제부턴가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영숙의 솔직한 고백에 최동만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 씨,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옛 동창을 만난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숙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최동만의 고백에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결혼하신 분이고 저도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최동만의 말에 영숙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동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철 씨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영숙의 말에 최동만은 깊게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제가 상철 씨를 만나서 모든 걸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만난 경위, 우리의 관계, 그리고 제 마음까지 모두 털어놓겠어요. 최동만의 결심에 찬 목소리에 영숙은 놀랐습니다. 그럼 상철 씨가 더 화내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숨기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경로당 회의가 일찍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두 사람을 발견한 것이었죠. 영숙과 최동만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상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없는 사이에 몰래 만나고 있었구나. 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최동만이 나서려 했지만 상철은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설명? 뭘 설명해요? 내 아내를 유혹해놓고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상철의 격한 반응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영숙이 상철을 만류했지만 상철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지금 그게 중요해? 40년을 같이 산 아내가 딴 남자와 몰래 만나는데 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최동만은 상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상철 씨,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상철은 최동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내 눈으로 직접 본 게 오해라는 거야? 상철과 최동만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영숙은 두 남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순간 세 사람 모두 이 문제가 단순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원에서의 격한 대립 이후 세 사람은 결국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철의 고집센 성격상 그냥 넘어갈 리 없었고 최동만도 이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숙은 두 남자 사이에 앉아 불안해하며 찻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최동만을 째려보고 있었고 최동만은 침착하게 차를 주문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상철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고 언제부터 내 아내와 만났는지 그리고 지금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다 말해요. 상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격앙되어 있었지만 공공장소라는 것을 의식해서 톤을 낮췄습니다. 최동만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동만이라고 합니다. 영숙 씨와는 대학교 동창이에요. 문과 대학 국문과 동기였죠. 대학교 동창? 상철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이 대학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영숙이가 대학교 친구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상철의 중얼거림에 최동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졸업 후 40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었거든요. 3년 전에 동창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동만의 설명을 들으며 상철은 점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전부터 연락하고 지냈다는 거네요? 그럼 영숙이와 자주 만났단 말이야? 상철의 추궁에 최동만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전화통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차 한 잔 마시면서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다고?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자주 만났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숙은 상철의 충격받은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철 씨,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상철은 영숙을 보며 손을 저었습니다. 너는 잠깐 가만히 있어. 이 양반 이야기부터 끝까지 들어보자. 상철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숙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동만은 상철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상철 씨,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동창 모임이었어요. 옛날 이야기나 하고 서로 근황 정도 물어보고. 그럼 언제부터 단순하지 않게 되었나요? 상철의 예리한 질문에 최동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숙 씨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최동만의 말에 상철은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로워한다고? 나는 항상 집에 있는데 뭐가 외로워?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 씨는 집에 있어도 텔레비전만 보시거나 텃밭 일만 하시잖아요. 저와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영숙의 말에 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몇 년 동안 영숙과 진정한 대화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해야 할 일, 건강관리, 집안 정리 같은 실무적인 이야기만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게 해결책이야? 최동만이 상철의 시선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상철 씨 말씀이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동만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힘들게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숙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찻집 안에는 정적이 흘렸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별한 감정이라니. 그럼 당신이 내 아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다른 남자가 좋아한다는 것을 직접 듣는 기분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최동만의 담담한 고백에 상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영숙이는? 영숙이도 당신을. 상철이 영숙을 바라보며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철 씨,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최동만이 나섰습니다. 영숙 씨는 항상 상철 씨를 생각하셨어요. 저와 만날 때도 항상 죄책감을 느끼셨고 상철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최동만의 말에 상철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영숙이는 당신을. 저는 영숙 씨가 제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해 하시는 것은 느꼈습니다. 영숙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 씨,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동만 씨와 있을 때는 제가 한 여인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철 씨와는 언제부턴가 그런 느낌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영숙의 고백에 상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인이라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나는 너를 아내로 사랑하고 있는데. 상철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영숙이 반문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상철 씨는 저를 집안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영숙의 말에 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언제부턴가 영숙을 한 여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 정도로만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최동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철 씨, 저는 영숙 씨가 행복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상철 씨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저는 물러서겠어요. 하지만 최동만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영숙 씨가 저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평생 영숙 씨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철은 마치 천둥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영숙이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찻집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영숙은 두 남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으며, 최돈만은 자신의 진심을 모두 털어놓은 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상철의 간절한 물음에 영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과 자신을 한 여인으로 존중해주는 남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영숙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대답하지 못했고, 찻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찻집에서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영숙의 작은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선택하라고 하시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숙의 말에 상철과 최동만은 모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상철은 아내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영숙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아, 울지 마. 내가 너무 다급했나 보다. 상철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최동만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리겠어요. 최동만의 배려 깊은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면서 상철은 최동만에게 말했습니다. 최 씨,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죠.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상철의 진지한 표정에 최동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숙이는 내 아내예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내 아내라고요. 그걸 잊지 마세요. 상철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절실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철과 영숙은 나란히 걸었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 오늘의 일을 되새기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죠. 상철은 최동만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영숙이 외로워했다는 것, 자신이 영숙을 한 여인으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 모든 것이 맞는 말이었기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영숙은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후련한 마음도 있었지만 상철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상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고 영숙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둘 다 부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상철을 부르는 게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일상마저 깨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식욕이 없었습니다. 결국 상철이 먼저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수가 저녁 먹어야지. 문 너머로 들리는 상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상철 씨만 드세요. 영숙의 대답에 상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굶으면 안 되잖아. 내가 라면이라도 끓일게.
상철의 배려에 영숙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나가서 만들게요. 부엌에서 함께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씩 완화되었습니다. 상철은 영숙이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상철의 솔직한 고백에 영숙은 라면을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너를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그게 잘못이었어. 상철의 사과에 영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철 씨도 잘못이 있지만 저도 잘못이 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상철 씨에게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어요. 그냥 속으로만 불만을 키우고 있었죠. 영숙의 반성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상철의 질문에 영숙은 깊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상철 씨도 많은 걸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후 상철은 영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잠깐 산책하지 않을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 공기는 시원했고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상철과 영숙은 천천히 걸으면서 오랜만에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숙아, 최 씨가 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 상철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젊었을 때 꿈, 지금의 고민들, 그런 것들을 말이죠. 내가 들어주지 못한 이야기들이구나. 상철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철 씨는 항상 바쁘시니까 그런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상철은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들어줄게. 내 이야기, 내 마음, 모든 걸 다 들어줄게. 상철의 약속에 영숙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상철 씨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실 거예요? 응, 진짜야. 40년 동안 못했던 걸 이제라도 해보자. 상철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잠시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과연 상철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산책을 하면서 두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상철은 은퇴 후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텃밭일로 그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영숙도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공허함, 자신이 한 여인이 아니라 그저 가사도우미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동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영숙 씨, 오늘은 힘드셨죠? 충분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는 영숙 씨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영숙은 그 문자를 읽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철과의 대화로 마음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았는데 최동만의 메시지를 보니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상철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상철은 문자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상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고마웠지만 과연 이것이 진짜일까요? 그리고 최동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영숙의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영숙은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숙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상철과의 인생, 그리고 자신을 한 여인으로 존중해주는 최동만과의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영숙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영숙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밤새 고민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상철은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뉴스만 보던 저녁 시간에 영숙에게 오늘 뭐 했어? 기분은 어때? 라고 물어봤고 텃밭에서 따온 채소로 직접 샐러드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상철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굳어진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상철이 경로당 회의에 간 사이 영숙은 최동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숙 씨, 안녕하세요.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최동만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만 씨, 네,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영숙의 대답에 최동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숙 씨,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한 번만 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상철이 알면 또다시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했지만 최동만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언제요? 지금 가능하시면. 상철 씨가 집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최동만의 말에 영숙은 더욱 고민했습니다. 결국 영숙은 1시간 후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영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만남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공원에서 만난 최동만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깔끔하던 옷차림도 어딘지 어수선해 보였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영숙 씨,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지난 사흘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최동만의 고백에 영숙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만 씨도 많이 힘드셨죠? 힘든 건 괜찮아요. 다만 제가 영숙 씨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부탁드린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최동만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제가 처음 영숙 씨를 다시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동창회에서. 네, 기억해요. 동만 씨가 많이 변해 있어서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영숙의 대답에 최동만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영숙 씨를 보는 순간 대학 시절의 기억이 다 되살아났어요. 사실 대학교 때부터 영숙 씨를 좋아했었거든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 때부터요? 그런데 왜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영숙 씨에게는 이미 상철 씨가 있었잖아요. 졸업하고 바로 결혼한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최동만의 고백에 영숙은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40년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저를 잊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영숙의 질문에 최동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물론 제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가끔 영숙 씨 생각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최동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숙 씨, 저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영숙은 최동만의 절절한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사랑해온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도 자신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동만 씨, 저도 동만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하지만 상철 씨와의 40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영숙의 솔직한 마음에 최동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 저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영숙 씨가 행복하셨으면 해요. 만약 상철 씨와 함께하는 것이 영숙 씨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면 저는 물러서겠어요. 최동만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숙 씨가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영숙 씨를 평생 소중히 모실 각오가 되어 있어요. 최동만의 고백은 영숙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여기서 만나고 있었구나. 영숙과 최동만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상철이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회의가 일찍 끝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영숙이 없어서 찾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상철 씨, 영숙이 당황하며 일어났지만 상철은 영숙보다 최동만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최 씨, 약속 어기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최동만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철 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이든 이제 그만하세요. 영숙이는 제 아내예요. 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공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고 영숙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상철 씨,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하지만 상철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게 뭐가 중요해? 내 아내를 빼앗아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상철이 최동만에게 다가가면서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철 씨, 안 돼요. 영숙이 급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상철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최동만은 상철의 주먹을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상철 씨, 진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포기하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상철의 말에 최동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바라보며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영숙 씨, 이제 정말 선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상철 씨 중에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최동만의 직설적인 질문에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철도 숨을 죽이고 영숙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공원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상철, 그리고 자신을 40년 동안 사랑해온 최동만.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떨렸고 그녀의 다음 말이 세 사람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공원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영숙의 선택을 기다리는 두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공원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상철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철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쳤고 최동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영숙의 예상치 못한 말에 두 남자 모두 당황했습니다. 조건이라니? 상철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철 씨, 저는 더 이상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한 여인으로 존중받고 싶고 제 꿈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숙의 말에 상철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만 씨, 영숙이 최동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상철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최동만은 영숙의 말을 들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 씨의 선택을 존중하겠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최동만이 상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철 씨, 영숙 씨를 정말 소중히 해주세요. 영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상철은 최동만의 진심이 담긴 부탁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영숙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상철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영숙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상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최동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결혼한 분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두 남자 사이에 묘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서로 영숙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최동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보겠어요. 영숙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상철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상철 씨도 영숙 씨와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어딘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40년간 간직했던 사랑을 드디어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상철과 영숙은 벤치에 앉아 최동만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영숙은 상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철 씨, 저는 조건부로 선택한 거예요. 정말 달라져야 해요. 상철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약속해. 어떻게 달라지실 건데요? 영숙의 질문에 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먼저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 네가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싶어. 상철의 진심이 담긴 약속에 영숙은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기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행도 가자.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영숙은 상철의 제안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행이요? 정말요? 응, 네가 가고 싶어 하던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우리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다 가보자. 상철의 말에 영숙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아,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어줄게. 상철의 제안에 영숙이 놀랐습니다. 상철 씨가요? 요리할 줄 알아요? 모르니까 배워야지. 네가 가르쳐줘. 상철의 말에 영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상철은 정말로 부엌에 들어가 영숙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상철 씨,
기름을 먼저 두르셔야죠. 영숙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자 상철은 진지하게 따라 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영숙을 위해 요리를 배우려는 상철의 모습에 영숙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잘하고 계세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상철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아, 너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 평생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았거든요. 영숙의 대답에 상철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안 했어?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 보니 그냥 포기하게 되었죠. 상철은 영숙의 포기한 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경로당에서 한글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있던데. 상철의 제안에 영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해봐. 내가 도와줄게. 상철의 지원에 영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뉴스가 아니라 영숙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이거 재미있어? 상철이 물었습니다. 네, 로맨스가 나와서 보기 좋아요. 영숙의 대답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로맨스 좀 해볼까? 상철의 장난스러운 말에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상철 씨,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예요? 영숙이 부끄러워하자 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도 연인처럼 지내보자. 그리고 상철은 용기를 내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사랑해. 오랜만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에 영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서로를 의식하며 잠든 적이 언제였을까요? 영숙은 상철의 변화가 진짜인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희망을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영숙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긴 아침 식사를 본 영숙은 감동했습니다. 상철 씨, 고마워요. 뭘 이것도 못하겠어? 상철의 너스레에 영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고,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찾은 진짜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과 상철에게는 이제 진정한 황혼 로맨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